이번 시간에는 나노 약물 전달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약물 시스템, 간단히 줄여서 나노 약물이라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나노 운반자, 표적, 추적, 리간드, 약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나노 운반자라는 것은 이 표적, 추적, 리간드와 약물을 그 내부 또는 표면에 붙여서 암세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나노 크기의 입자입니다. 유기체로는 폴리머로 만든 나노 입자라든지 리포점, 치질로 만든 두층으로 된 구형 소나 같은 리피드 시스템, 탄소 나노 튜브 이런 것들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기체가 아닌 경우에는 금속이나 실리콘 나노 입자가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나노 운반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 리피드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폴리머 시스템 또는 금속이나 또는 비유기체 나노 운반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 추적 리간드라는 것은 이 추적하는 세포의 수용기에 잘 달라붙는 리간드라든지 또는 항원 항체 반응을 위한 항오이라든지 특정 수용기에 잘 달라붙는 펩타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 추적 리간드의 목적은 이 표적 추적 리간드에 의해서 이 나노 약물이 특정한 세포에 선택적으로 흡수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약물은 암 조직을 없애는 암 치료약이라든지 또는 방사선을 내 가지고 암 조직을 없애는 방사능 핵종, 그리고 유전자 치료를 위한 유전자 등을 사용할 수 있죠. 아래 그림에 보면은 폴리머 미셸을 이용한 나노 약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나노 약물은 약물의 전달은 물론 약물의 투여 효과를 MRI를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조형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MRI 조형을 위해서는 주로 산화철 나노 입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폴리머로 만든 나노 입자의 표면에 이 타겟팅 리건드를 붙이고, 그리고 이 조형제를 안쪽에 붙이고, 그리고 약물을 이런 시간에 붙여가지고 이 암세포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 나노 약물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노 약물이 오랫동안 피 속으로 순환하면서 표적하는 그러한 위치의 세포에 약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인체의 방어 시스템에 의해서 포획되지 않아야 하죠. 그래서 나노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잘 포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면에 이 소수성이면은 이 나노 입자의 옵소닌이라는 이 백혈구와 식균 작용을 돕는 단백질의 합착을 많이 하는데, 이 소수성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친수성으로 만들면은 이 표면에 옵소닌이 잘 달라붙지 않죠. 그래서 옵소닌이 합착량이 많아지면은 이 물질로 인식되어 걸러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성의 나노 입자의 경우에서는 표면을 친수성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 나노 입자의 표면을 친수성 폴리머라든지 또는 계면 활성제로 코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노입자 자체를 생체 분해성이 있는 친수성이 포함된 다중 폴리머 구조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친수성 폴리머 물질로서는 팩이라든지 이러한 물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나노 운반자인데요. 그래서 나노 운반자는 크게 나눠 가지고 유기 물질로 만든 나노 입자하고 그리고 비유기 물질인 그러한 물질로 만든 나노 운반자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유기 나노 운반자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피드는 지질은 수소, 탄소, 산소로 구성된 유기물이죠. 그래서 이 유기물은 동물의 셰프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물질입니다. 치질은 무극성이죠. 무극성이므로 극성인 물에는 녹지 않고요. 무극성인 용매는 녹습니다. 인체에서 치질의 분자들은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기름이나 버터, 치즈, 붉은색 고기 등에서 치질이 존재하고요. 또한 치질은 지방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데 치질이 좀 더 포괄적입니다. 포괄적이고 지방은 치질의 한 종류인 트라이글리세라이드이며 중성지방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치질은 이 지방산 폴리머이며 무극성의 긴 탄화수소 사슬과 산소를 포함하는 작은 극성 부분, 머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지질의 경우에는 인산점 부분은 친수성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탄화수소 부분은 소수성을 보입니다. 세포막도 인지질의 이중막 구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소수성의 탄화수소 사슬 부분은 세포막의 중앙에 위치하고 친수성인 인산염 머리 부분은 세포막의 바깥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세포막의 바깥쪽은 모두 물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인지질의 구조로 머리 부분은 극성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화학적 구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극성이고 두 개의 꼬리 부분, 두 개의 탄화수소 꼬리가 있는데 이것은 비극성입니다. 이 부분이죠. 그리고 지방산의 구조도 이 극성인 머리 부분하고 비극성인 꼬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꼬리가 하나고요. 꼬리가 인지질은 꼬리가 두 개라는 것이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인지질이 이 물속에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은 소성 부분이 핵을 형성하고요. 친수성 부분은 물과 닿는 표면을 형성합니다. 이를 우리가 미셸 구조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바깥쪽은 친수성이고 그리고 안쪽은 소수성을 나타내는 이러한 꼬리 부분이 있는 이런 구조가 바로 미셸 구조입니다. 반면에 인지질이 유기용매에 녹는 경우에는 물에서와는 반대죠. 그래서 이거는 물 속에서 이런 식으로 미셸 구조를 나타내고요. 유기용매의 경우에는 친수성 부분이 핵을 형성하고요. 소수성 부분이 표면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리버스 미셸, 역미셸이라고 합니다.
자, 바깥에 오일이 있죠. 오일이 있고, 그러면 이쪽에 꼬리 부분이 이 오일에 닿는 소성분이 닿아 있고, 진수성 부분은 이 안쪽에 이 안쪽에 물이 있습니다. 뭐 미셸 부분은 반대죠. 반면에 리포솜은 인지질 이정층이 속이 빈 구형을 이룬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한 두 개의 인지질 구조가 층을 이루는 것이죠. 천연 또는 합성 인지질을 이용하여 리포솜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리포솜은 생체 저각이 좋고 표면 계절이 쉽습니다. 그리고 약물도 지질 친화적인 약물은 두 층 사이에 두고요. 이쪽에 요 사이에 두고요. 친수성 약물은 중앙의 물을 녹여서 이 안쪽에 친수성 약물을 넣을 수 있고요. 소성은 이 사이에 넣고요. 또한 팩 코팅을 하면은 인체 방어 시스템에 의해서 스텔스 기능을 가져서 오랫동안 몸속을 순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자석 나노 입자 MRI 조형제를 넣을 수 있어 가지고 MRI를 통해서 표적 장기에 잘 흡수되었는지를 추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인지질을 이용한 이 리버스 미셸 리포솜 구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봤는 겁니다. 인지질을 이용한 나노 입자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바깥쪽에 물인 미셸 구조, 중앙이 중심이 물이고 바깥쪽에 비거스 용매인 리버스 미셸 구조, 그리고 인지질 이중층 리포솜 구조, 이런 세 가지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셸 구조는 바깥쪽에 물이고 안쪽에 오일이고요. 그래서 진성 부분이 물에 닿아 있고요. 그리고 리버스 미셀은 진성 부분이 안쪽 물에 닿아 있고 소성 부분은 오일 쪽에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리포솜 구조는 리피드 바이레이하고요. 그래서 안쪽에 물이고 바깥쪽에 물이고 이 안쪽에 이 소성 부분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소성 약물은 이쪽에 넣어가지고 전달할 수 있고 진수성 약물은 이 안쪽에 넣어가지고 전달할 수 있겠죠. 자, 리포솜 구조 이외에도 지질을 이용한 나노 구조로는 지질 나노 입자, 지질 나노 에멀션. 에멀션은 한 액체가 미세한 입자로 되어 있고 다른 액체 속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로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우유라든지 이런 것이고요. 반면 입자가 액체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는 콜로이드죠. 그래서 지질 나노 입자, 지질 에멀션, 또한 고체 지질 나노 입자 이런 등이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오파트로라는 이러한 약물은 나노 약물은 지질 나노 입자 운반자를 사용한 나노 약물로는 최초로 1918년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후반에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데 이 지질 나노 입자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지질 나노 입자는 부스러기지 쉬운 mRNA를 둘러싸가지고 이 지질 나노 입자가요. 싸가지고 이 세포로 전달하는 운반자 역할을 합니다. 이 코로나 백신에서. 그럼 인체에 투여한 mRNA는 몸속에 있는 효소에 의해서 쉽게 부서지는데 폐기화된 지질 나노 입자에 의해 쌓이면은 안전하게 보호되어 가지고 우리가 세포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세포에 전달된 mRNA에 의해서 세포에서 항원성 단백질이 만들어져 가지고 항체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구조로 개발돼서 우리가 이 백신을 맞았는데 이게 바로 코로나 백신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백신은
지질 나노 입자를 이용하고요. 그 안쪽에 mRNA를 포함해가지고 이 mRNA를 세포로 전달하는, 안전하게 부스러지지 않고 안전하게 세포로 전달해서 그 세포에서 항원석 단백질이 만들어서 항체가 형성되는 이러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더나라든지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도 지질 나노 입자를 이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보통 백신은 약한 항원을 투입하는데 코로나 백신은 항원 단백질을 만들게 하는 mRNA를 투입한다는 것이 좀 백신이 다른 백신하고 다른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백신은 지질 나노 입자를 이용한 최초의 이 FDA에서 승인을 받은 그러한 나노 약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다시피 리피드 나노 파티클이 이러한 구조고요. 요 안쪽에 mRNA를 안쪽에 다른 부스러지긴 mRNA를 다른 외부에 대해서 보호를 해가지고 이 세포에 안전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이 리피드 나노 파티클이 하고 있습니다. 리피드 나노 에말슨도 이런 구조고요. 그리고 솔리드 리피드 나노 파티클은 이러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질을 이용한 나노 입자의 여러 구조를 보여줍니다. 왼쪽은 지질 나노 입자 안에 약물 mRNA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에서 이 구조를 이용하였고요. 중간은 중심이 액체 지질인 경우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약물이 콜로이드 형태로 중심에 있는 지질에 섞이게 됩니다. 이쪽 안쪽에. 오른쪽은 중심이 고체 지질인 경우고요. 이 구조에서도 약물이 이 중심인 고체 지질에 이 안쪽에 약물을 탑재해 가지고 운반하고요. 이건 마찬가지로 이 액체 외부 리피드에 탑재하고요. 리피드 나노 파티클에서는 이와 같이 RNA를 이쪽에 탑재해 가지고 세포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폴리머 나노 입자는요. 생분해 성이 좋은 폴리머를 만든 나노 크기 입자입니다. 합성 폴리에스테르인 이러한 종류 PVP라든지 PVA, PCA, 폴리-D, PDLLA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성 폴리머는 독성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자연 폴리머 종류인 키토사이라든지 또는 젤라틴 또는 알긴산 나트륨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폴리머 나노 입자는 휘발성의 약재를 안정하는 특성이 있고요. 여러가지 방법으로 대량으로 제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적 리건드와 조영제 등을 개질된 표면에 붙일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장기에 조영제를 이용하여 관찰하면서 약물을 방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폴리머를 이용한 이 나노 약물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머를 이용한 나노 입자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왼쪽은 폴리머 나노 입자로 약물은 폴리머에 섞여 있죠. 그래서 폴리머 나노 입자고 이 나노 약물은 이 안쪽에 이런 식으로 섞여 있는 이러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은 나노캡슐 형태의 폴리머 나노 입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극성 약물은 중앙에 탑재하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은 양극성 폴리머입니다. 그래서 미셸 구조로 만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미셸 구조로 만들어 가지고 이 비극성 약물이 중앙에 탑재되고요. 극성 약물은 이 극성 이 부분에 붙여 가지고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머 약물 구조는 이러한 이 세 가지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머 자체를 이용한 나노 입자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안쪽에 이 약물을 탑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노캡슐 형태로 해가지고 안쪽에 이러한 비극성 약물을 이쪽 안쪽에 탑재해가지고 세포에 전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극성 폴리머를 이용하면 이와 같이 이 안쪽에 비극성 약물을 안쪽에 탑재가 되고, 극성 약물은 이 바깥쪽에 이런 식으로 붙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덴드리머 구조입니다. 덴드리머는 이 닭과의 거대 분자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분자들이 구성하고 있고요.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가지 형태로. 그래서 덴드리머는 많은 가지를 가지고 있으나 규칙적인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규칙적인 구조를 하고 있죠. 달랑체의 이 폴리머화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크기와 모양은 조절할 수 있고요. 명확한 구조, 균일한 크기, 표면 계절의 가능성, 안정성 등으로 앞으로 나노 운반자로 많이 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물은 복합화라든지 또는 캡슐화를 통해서 덴드리머에 이네시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덴드리머 구조를 여러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소 나노튜브와 탄소 플루린 크기라든지 구조, 표면 특성 등으로 나노 운반자를 응용할 수 있어요. 단벽 탄소 나노튜브, 이건 다벽입니다만 싱글월 카본 나노튜브라든지 C60 플루린 구조, 이런 식이죠. 이런 구조. 지름이 1나노미터 정도인데 이는 DNA 낯선 한 개의 크기의 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다벽 탄소 나노튜브, 이것이 다벽이죠. 여러 개가 있잖아요. 단벽은 하나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지름은 몇 나노미터에서 수십 나노미터 사이입니다. 그 탄소 나노튜브 플루린 안에 이 안에 약물을 탑재할 수 있겠죠. 그리고 플루린도 이 안쪽에 약물을 탑재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적 리간드도 탄소 표면에 결합해가지고 특정 장기를 추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드는 방법은 탄소 나노튜브라든지 탄소 플루린을 만드는 방법은 화학 정착이라든지 전기 아크 방전, 레이저 정착, 연소 기술 등 여러 방법을 통해서 탄소 나노튜브와 플루린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노 크기의 뿔 모양의 이 탄소 구조체라든지 이 다이아몬드 나노 입자, 나노점 등이 근래 개발되었습니다. 나노점은 약 10나노미터의 크기로 포유류의 셰프에 흡수되므로 형광, 현미경으로 세포 단위를 영상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광 다이아몬드 나노 입자는 단입자 생체 표시자로서 응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형광 다이아몬드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순수 다이아몬드는 탄소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자외선이라든지 가시광선, 마이크로파 등에 의해서 투명하죠. 그런데 다이아몬드에 미세한 이 불순물을 섞으면은 질소라든지 보론, 니켈 등 섞으면은 또는 결함에 의해서도 이런 형광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시광선을 이런 식으로 이건 초록색이고 이거는 붉은색 가시광선을 낼 수 있죠. 그래서 이 가시광선을 이용함으로써 형광 스크린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또한 생체 표지자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여러가지 유기 나노 운반자를 현재 나노 약물 임상으로 사용하는 나노 약물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무기 나노 운반자를 보면요.
그런데 현재 임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노 약물에서 나노 운반자는 모두 다 앞에 이야기한 유기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질이라든지 폴리머, 덴드리머 등 유기물로 나노 운반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중앙이나 표면에 약물을 붙여서 나노 약물이 구성됩니다. 그럼 앞으로 무기물을 이용한 나노 약물이 임상에 사용되리라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 종류의 무기 나노 입자 운반자를 사용한 나노 약물이 연구되고 있고 동물 실험 중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FDA 승인을 얻는 무기 나노 운반자를 이용한 나노 약물이 나올 것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무기 나노 약물의 하나로 실리콘은 우수한 전기적, 기계적 특성, 생체적 합성, 큰 표면적 대부피율, 표면 계절의 수율성, 표준 실리콘 기술의 사용이 가능한 점, 여러가지 장점이 많아서 나노 약물의 나노 운반자로 적합한 물질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실리콘 구조, 즉 나노점이라든지 나노선, 나노리본 등이 개발되었습니다. 자, 실리콘으로 만든 나노점은 분자 영상에서 형광 영상을 하는 탐침자로 사용될 수 있죠. 이는 실리콘이 우수한 생체적 합성과 독성이 없는 특성 때문이에요. 실리콘 양자점은 유기염료나 카드뮴을 함유하는 양자점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형광영상에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형광영상 기법을 사용하면 살아있는 조직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과정을 눈으로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 구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죠. 백금 약물이 내장된 다공질 실리콘 나노 입자는 암 치료용 약물을 암 조직까지 운반하는 운반자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공질 실리콘은 인공적인 생장 인자를 세포에 운반하는 나노 약물을 디자인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 나노포화는 항체 운반자, 다공질 실리콘은 항체라든지 효소, 디옥시 리보핵산 이런 것들을 세포로 전달하는 운반자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리카와 실리콘을 이용한 나노약물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중심에 산화철 MRI 조형제를 두고요. 그 주위에 실리카 나노 운반자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터라이트의 MRI 조형제로 사용할 수 있고요. 실리카로 나노 입자를 만들고 이 바깥에 코팅을 했죠. 검으로 코팅했고, 그래서 검으로 코팅했고 이 표면에 다른 유기물로 코팅을 하고 이 유기물 끝에 약물을 붙인 이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중심에 산화철을 두고 그 주위에 실리콘 나노 운반자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바깥쪽에 금으로 코팅했죠. 코팅한 후에 그 표면을 이 유기물로 개질하고 암치료제를 붙인 겁니다. 오른쪽 그림은 다공질 실리콘 구멍 안에 약물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이 안쪽에 약물을, 구멍 안쪽에 약물을 넣을 수 있고요. 바깥쪽 표면은 팩으로 코팅해가지고 약물이나 추적 리변들을 이 바깥에 붙일 수 있도록 이러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실리카와 실리콘을 이용한 나노 약물 구조를 이용해서 그 약물을 이 표면에 붙여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세포, 암세포 쪽으로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속 나노 입자의 경우에는 자기적 성질을 가지는 페라이트가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페라이트의 자기적 성질을 이용하면 외부에서 자기장으로 이 나노 입자를 유도해 가지고 특정 장기 부분으로 유도해서 그 장기 부분에서 나노 약물이 흡수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페라이트는 정제이기 때문에 MRI 영상 대비를 좋게 해가지고 투여된 나노 약물이 원하는 장기에 잘 흡수되었는지를 MRI를 통해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 나노 입자나 금으로 코팅된 나노 입자는 이 나노 총알 또는 나노 폭탄으로 사용할 수 있죠. 무슨 말이냐 하면 금은 비활성, 비독성이고 그 표면에 표적 추적을 위한 항체 등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 나노 입자가 종양세포에 선택적으로 흡수된 후에 외부에서 건조개선을 갖다 쬐주면은 이 금이 이 건조개선을 흡수해서 열을 발생시킵니다. 그럼 이 열에 의해서 종양을 제거할 수 있죠. 이러한 요법을 우리가 발열요법, 하이퍼서미아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금속 나노입자의 대부분은 페라이트 나노입자고요. 그 페라이트 나노입자는 MRI 종류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나노입자가 우리가 원하는 장기에 잘 도착했는지를 MRI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 나노입자나 또는 바깥에 금으로 코팅한 나노입자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건조개선을 쬐주면은 이 금이 이 건조개선을 흡수해서 열을 발생시켜서 그 열을 이용해서 종양을 제거할 수 있는 이러한 하이퍼서미아 요법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약물이 오랫동안 피 속을 선언하면서 표적 위치의 종양세포에 약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인체 방어 시스템에 포획되지 않아야 됩니다. 나노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잘 포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노입자의 표면이 소성이면 나노입자의 옵소닌 협착됨에 따라서 이물질로 인식되어 걸러지게 됩니다. 따라서 나노입자의 표면을 친수성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나노입자의 표면을 친수성 폴리머나 또는 계면 활성체로 코팅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또는 나노입자 자체를 생체 분해성이 있는 친성이 포함된 다중 폴리머 구조로 만들 수 있죠. 자, 그래서 친성 폴리머로는 팩이라든지 이러한 종류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 페라이트 나노입자의 템 사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외곽에는 생체 적합성이 좋은 물질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왼쪽은 코발트 징크 페라이트 나노입자고요. 이 표면에 요 까만 점이 이 나노입자고요. 이 바깥쪽에 실리카로 코팅을 했습니다. 자, 중간은 막대 모양의 니켈 페라이트 나노입자고요. 그 표면은 팩으로 코팅을 했습니다. 오른쪽은 정류면체 모양의 니켈 망간 페라이트 나노입자에다가 이러한 그리쿨로 생체적 적합성이 좋은 그리쿨 물질로 코팅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크기는 대략 100나노 이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 모양의 나노입자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왼쪽은 이 구형이죠. 구형이고 여기도 구형이고요. 중앙에 있는 것은 정육면체 모양의 페라이트 나노입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구형의 금입니다. 금 나노입자고 나머지는 페라이트 나노입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 그림을 보면 다목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성 나노 약물 전달 시스템에 대한 계략도가 주고 있습니다. 자성 나노 입자를 자성 나노 입자죠. 입자를 실리카로 코팅을 했습니다. 코팅하고
그 위에다가 양자점을 붙였죠. 이것들을 붙였어요. 이것들을 붙였고, 고분자 전해질과 생체 분자나 약물의 이 다중층을 입힙니다. 식으로 입히고요. 그리고 자성나노 입자는 나노 운반자로서 외부 자기장에서 나노 시스템을 종양의 위치로 이동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을 걸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점은 그곳에서 나오는 빛을 측정함으로써 위치 추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고분자 전해질은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 pH나 온도에 민감하게 만들어서 이 pH나 온도에 민감한 이 종양세포, 암세포에 이것이 부서져 가지고 약물을 방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구조의 이 나노 입자를 무기물로 된 나노 입자 구조를 우리가 앞으로 출현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나노 운반자는 유기물질과 무기물질이 있고요. 유기물질은 폴리머 나노 입자, 그다음 리피드 시스템, 리포솜이라도 에말션 그런 구조, 그리고 미셸 구조, 덴드리머 구조, 그리고 카본 나노 스트럭처, 카본 나노 튜브라든지 플로린 구조가 있을 수 있고요. 무기물질은 금속 나노 파티클, 그다음 실리콘 나노 스트럭처, 나노 크리스탈 구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임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물 실험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노 약물을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위치, 원하는 종양세포로 침투시키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나눠가지고 이 수동 추적하고 능동 추적이 있는데요. 우선 수동 추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동 추적은 우리가 추적 리간다를 붙이지 않고 그냥 나노 그 약물을 붙여가지고 나노 입자에 인체에 투여합니다. 투여하면은 그 나노 입자가 암세포의 특이한 성질을 나타내기 있거든요. 그 특이한 성질 때문에 나노 입자가 이 종양세포에 많이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쪽에 흡수된 나노 입자가 그 안에 있는 나노 약물을 방출해 가지고 암세포를 제거하는 이러한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 추적에서는 특별하게 추적 리간들을 붙이지 않는 그러한 구조를 사용합니다. 현재 임상으로 사용하는 나노 약물들은 전부 다 수동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능동 추적은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자, 나노 그 약물을 투여해서 이 나노 약물이 이 암세포의 특이한 성질 때문에 이 암세포에 정상세포보다 더 많은 나노 약물이 암세포에 침투를 할 수 있는 그 원인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EPR 효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EPR은 Enhanced Permeation and Retention Effect라고 해서 EPR 줄여서 EPR 효과라고 하는데요. 암종양의 크기가 2mm 삼성 이상이 되면 새로운 혈관 형성이 시작됩니다. 자, 혈관을 형성해 가지고 영양분이 빠른 흡수를 통해 급속하게 세포의 크기를 키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세포가 증식하기 때문에 그 세포가 치밀하지 못하고 성글고 이 불안정한 구조를 하고 있고 림프관 배출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자, 이에 따라 가지고 외부 물질이 투하하기 쉽고 퍼메이션 하기 쉽고 또한 투하된 물질은 오래 인텐션 머무를 수 있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나노 약물들이 쉽게 암조직 안으로 침투하고 또한 그곳에서 오래 머물면서 약물을 지속적으로 방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종양 세포들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사용해서
암 조직의 나노약물이 선택적으로 많이 흡수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수동초적 중 하나인데요. 이평활 효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노약물이요. 이 세방 내피계 잡혀먹인 후에 가해나 신장으로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오랫동안 피 속을 순환하면서 암 조직에 작용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대식세포에 의해서 포획되지 않으려면 나노약물의 크기가 100나노미터 이하여야 하고 그 표면이 진수성 폴리머로 코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진수성 폴리머 코팅은 혈장 단백질의 협착을 방지하게 하여서 나노약물이 오랫동안 피 속을 순환하면서 집속적으로 암 조직에 침투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각 조직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암 조직이 특별히 성글고 크기가 큽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자, 두 번째로는 암 조직의 또 특별한 환경을 가지는데요. 이 암 조직의 환경을 이용해서 여러 약물을 이 암 조직에 침투시키는 그러한 수동 초적이 있습니다. 암 조직에서 일어나는 특이한 환경을 이용해서 나노 약물이 암 조직에만 침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나노 약물 안에 약물을 넣은 후에 투여하면 암 조직에서 존재하는 특이한 친화성이나 물리화학적 특성 때문에 암 조직 안에서만 나노 약물 구조가 끼어져서 그 안에 있는 약물을 방출해서 암 조직을 파괴하는 이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암 조직은 정상 조직은 pH가 7.4 정도 되는데 암 조직은 정상 조직보다도 pH가 좀 낮습니다. 7.2 이하입니다. 따라서 이 pH에 민감한 나노약물 구조를 만들면은 암 조직 안에서만 이 나노약물이 반응하게 되죠. 그래서 이 pH에 민감한 나노폴리머나 리포솜은 암 조직의 산 환경하에서 쪼개져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약물을 방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 암 조직은 정상 조직보다 약간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노약물 구조를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온도가 높은 암 조직 안에서만 반응하여 약물을 방출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암 조직이 정상 조직보다 다른 특징을 이용하면 약물을 암 조직에만 방출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 정상 세포는 세포가 치밀하고 이래서 그 나노 약물이 침투가 잘 안 되고 이 종양 세포에는 세포가 치밀하지 못해서 침투하기 쉽고 침투한 나노 약물이 오랫동안 이 안에서 이 안에서 머무를 수 있고 그래서 이 pH라든지 온도에 민감한 그러한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약물이 이 종양세포 안에서 파괴되어서 약물을 방출해서 암 조직을 파괴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여도 보다시피 암 조직이 세포가 침투하기 쉽고요. 그리고 pH나 또는 온도가 달라가지고 이 안쪽에서 약물을 방출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능동 조직, 수동 조직은 이 암세포의 특이한 성질을 이용해서 나노약물이 이 암 조직에만 선택적으로 많이 흡수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인데요. 능동 조직은 그야말로 능동적으로 이 나노약물의 표면에 이 추적 리건들을 붙이는 게죠. 추적자를 붙이는 게죠. 그래서 능동 표적 추적에서는 표적 추적자가 특정한 세포 조직 장기를 이식하고 특별한 친밀성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는 성질을 표적 추적에 이용합니다. 즉, 리건드와 수용기의 작용, 사이작용, 항체 항원 반응, 그리고 당 렉틴 상호작용 이런 등이 표적 추적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암세포 경우에 표면에 정상세포와 다른 특이한 수용기를 또는 항원이나 이런 단백질을 발현하거나, 그래서 정상세포와 다른 특이한 수용기나 항원 단백질 이런 걸 발현하거나 정상세포보다 수용기, 항원 단백질 등을 과다하게 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이에 맞는 리간드나 단백질을 이용함으로써 암세포나 병든 세포만을 표적 추적해서 나노약물이 그곳으로 침투하게 만들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포막에 발현되는 수용기를 이용하면 나노구조가, 나노약물이 특정 세포에 선택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것은 물론 이 수용기의 함입작용에 의해서 같이 함입작용에 의해서 나노구조가 세포 안으로 쉽게 침투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리간드 수용기의 반응에 따라 함입작용에서 나노구조의 세포 내로 침투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침투해서 이 안에서 약물을 방출합니다. 이렇게 쉽게 특정 세포 안으로 침투한 나노구조 안의 약물이 방출되어 약의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표적 추적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엽산은 세포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필요한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일종인데요. 암세포들은 빠른 세포 분열을 하므로 많은 양의 엽산이 필요합니다. 폐랑 뇌, 유방, 난수암의 세포 표면에 엽산 수용기가 과도하게 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암세포의 농도 표적 추적에 이 엽산 수용기에 이를 추적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펩타이드. 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의 중합체입니다. 소수의 아미노산이 연결된 형태를 우리가 펩타이드라고 해요. 많은 아미노산이 연결된 것을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하죠. 여러 종류의 펩타이드 수용기들이 이 특정 종량의 많은 양으로 발현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펩타이드와 유사 펩타이드들이 이러한 펩타이드 수용기를 표적 추적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펩타이드 수용기들이 특정 종양 세포에 많은 양으로 발현합니다. 그래서 VEGF라든지 이와 관련된 펩타이드, PIP, LH, RH 등이 종양에서 과도하게 발현되는데 이걸 추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펩타이드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미노 구조, 이것이 연결된 것이 우리가 펩타이드고요. 이것이 중합체, 프로테인이죠. 렉틴은 단백질로서 특정 당 분자와 결합하여 그래서 세포와 단백질 간의 생물학적 인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종량이 다르면 표면에 발현하는 다당류도 다릅니다. 따라서 적당한 렉틴을 사용함으로써 특정 종양을 추적할 수 있죠. 당은 이 상피조직에서 만들어지는 렉틴을 추적하는데 갈락토즈와 같은 당이 표적 추적 리간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세알로 당 단백질 수용기와 간암의 표면에 아주 많이 발현되는데 이를 표적 추적을 하기 위해서 갈락토스가 포함된 락토바이오닉산 이런 것이 표적 추적 리간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항체예요. 종양세포는 새로운 단백질을 발현하거나 또는 정상세포보다 단백질을 과도하게 또는 약하게 발현합니다. 단백질 유전 정보학의 발달에 따라서 종양세포에서 특히 많이 발현되는 항원 단백질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원 단백질을 추적하는데
특정 항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리피드는 합성된 유사 인지질과 세포막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리피드 합성률, 세포막의 투과성과 유동성 등의 변화가 발생해가지고 세포의 신호전달 체계가 혼란하게 되어 세포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사인지질이 병든 세포를 선택하여 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으로 합성된 유사인지질인 에델포사인이라든지 밀테포사인 이런 화학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포막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종양세포의 신호전달 체계를 혼란시켜 종양세포를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해서 이게 적어놨습니다만, 이 리건드와 이 추적하는 수용기와 그리고 표적 추적 세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본 표에 있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폴레이트는 물에 녹는 비타민 B9고요. 트랜스페린은 천리온의 전달에 관련되는 당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갈락토스는 뇌당이라고 부르는데 당류보다도 덜 단 설탕의 일종이고요. 그리고 호르몬 EGF는 이 세포 성장하는 데 조절하는 인자인데요. 이 인자를 조정하는 호르몬입니다. 또한 안티겐 HER2는 유방암의 적극성을 가진 단백질이고요. 그리고 텁시는 비장에서 만들어지는 면적 관련 물질입니다. 인테그린은 세포 내의 이 신호 출납을 담당하는 단백질이라 다른 세포막의 단백질로 구별됩니다. 알파뮤 베타3 인테그린은 새로운 모세혈관의 이 생성에 관련된 수용기. 그래서 암세포에는 세포를 정식하기 위해서 새로운 혈관을 계속 만드는데요. 혈관 생성 억제제를 통해서 이를 억제하여 암의 정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서 알파뮤 베타3 인테그린 수용기를 추적하는 리간드로서 RGD 베이스드 프로테인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명공학, 특히 단백질 유전 정보학이 빠른 발전에 따라서 특정 세포에서 많이 발현되는 수용기들이 계속 발견됨으로써 나노약물 전달 시스템이 다양한 장기를 능동 추적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 이 나노약물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추적 리건드, 영상 센서, 약물들을 나노 운반자 안쪽이나 또는 표면에 장착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왼편의 금나노 입자의 경우에 종양세포에 도달한 후에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외부에서 건조개선을 쪼여줘 가지고 발열을 함으로써 세포를 열로 제거하는 이러한 발열 녹별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약물이라든지 추정력, 리간드, 그리고 광센서 이런 여러 가지를 이 표면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현재 임상에서 사용 중인 이 나노약물 운반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종류의 나노약물이 이 FDA 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재 임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류의 이 나노약물이 승인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임상시험을 하고 있고 주로 리포솜, 미셀, 덴드리머, 리피드 이러한 나노 운반자를 사용한 이러한 나노약물이 지금 현재 임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나노 구조에 암치료약을 안쪽이라든지 또는 표면에 붙여서 운반합니다. 현재 FDA 승인을 받은 능동 추적하는 나노약물은 없습니다. 모두 수정 추적을 이용하는 나노약물들입니다. 자, 수동 추적에서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EPR 효과에서 나노약물이 암 조직에 침투하고
그리고 이래 침투한 나노약물이 이 pH와 온도에 민감한 나노약물의 특성 때문에 암조직 안에서만 파괴되어 가지고 약물이 방출됩니다. 자, FDA에서는 능동추적의 그 효과나 안정성이 증명되지 않아서 허가되지 않는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능동추적 나노약물의 연구가 지금 활발히 진행되어 있고, 또한 능동추적을 하는 나노약물들의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요, 이 능동추적 나노약물이 곧 임상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임상적으로 사용하는 나노약물의 종류를 몇 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좀 다시 요약하면은 원반자 구조로는 리포솜 구조, 그리고 미셀 구조, 그 단백질을 사용하는 경우, 치즈를 사용하는 이러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솜 구조가 많죠. 이게 대세입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리포솜 구조의 나노약물들이 있고요. 그래서 미셀 구조, 단백질을 이용한, 또 치즈를 이용한 이런 것이 여러 종류의 이 암을 고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현재 이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죠. 페이스 2 또는 페이스 3 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이들 중에 몇 개들이 아마 FDA 승인이 곧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걸 갖다가 요약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추적 리건드를 붙인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추적 리건드가 붙어 있는 능동 추적하는 나노약물들의 지금 현재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나노약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본 능동 추적하는 나노약물이 아니고 이 추적 리건드를 붙인 능동 추적하는 나노약물로서 지금 현재 FDA 승인을 기다리고 여러 가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페이스 2 또는 페이스 3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임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나노약물 몇 가지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이 독실은 최초로 FDA 승인을 받은 나노약물 1995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노약물로 처음으로 1995년에 FDA 승인을 받은 것이 독실입니다. 독실은 폐액으로 코드된 리포솜 구조죠. 자, 폐액은 약물이 인체 방어 시스템에 의해 잡히지 않고 오래 피해 순환으로 만들고요. 이팔 효과로 암쪽에 침투한 나노약물은 리포솜 안에 탑재된 약물인 독소르비신을 방출합니다. 그것이 나노약물이죠. 이 약물은 암치료에 사용하는 화학요법 약물로서 유방암, 방광암, 가포지 6종, 림포종, 급성 림포모그 회백혈병 이런 것들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 독소르비신은 1974년에 미국에서 의료용으로 승인되었고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약품 목록의 필수 의약품 목록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독실은 리포솜 구조고 약물은 독소르비신을 사용하니까 이름이 이제 독실로 이렇게 붙였죠. 주로 이제 나노약물 이름이 이 약물의 이 종류로 이름을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독소르비신을 사용하니까 뭐 독실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아발록세인도 마찬가지로 약물은 아발록세인이죠. 그래서 이 알부민 셀을 이용합니다. 단백질을 이용하고요. 그 안쪽에 페클리탁셀이라는 이러한 암 치료제를 이렇게 안쪽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아발록세인은 알부민 안에 암 치료제인 파클리탁셀을 안정화한 나노약물입니다. 크기는 대략 한 130나노미터 정도고요. 2005년에 용암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알부민은 종양에 많으며 소수성 분자들의 결합을 잘 하기 때문에 물에 잘 녹는 약물을 종양에 운반하는데 나노 운반자로서 적합하고요. 암치료제인 페크리탁셀은 난소암, 식도암, 유방암, 폐암, 가포지 육종 뭐 이런 것들에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나노양 암 치료제인 페크리탁셀은 1971년 중국에서 처음 추출되었으며 1993년부터 암 치료제로 승인되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락세인은 이 나노 운반자는 이 알부민이고요. 그래서 이 알부민 안에 단백질 안에 암 치료제인 파크리탁셀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크리탁셀을 암 치료제로 사용하는 나노 약물의 여러 종류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 탁솔은 뭐죠? 탁솔은 약물인 이 파크리탁셀이 이 클리모프와 합성되어 있습니다. 클리모프는 물에 잘 녹지 않은 약물을 섞는 데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박세는 혈청 알부민 셀 안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탑재되어 있고요. 시빌로크는 폴리오미셀을 나노 운반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암치료제는 파크리탁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P 도스탁셀은 나노 운반자는 덴드리머입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덴드리머 구조고요. 항암제인 도스탁셀은 이 주목에서 추출되며 세포 분열에서 자가복제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인 미세 소관이 분리되는 과정에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정식을 억제하는 그러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노약물이 암조직에 침투하면 도스탁셀과 덴드리머 가지 사이의 결합이 pH에서 민감해서 끼어져서 약물인 도스탁셀이 암조직에 침투합니다. 아직 페이스 2로 임상에는 널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스탁셀을 이 덴드리머 가지에 붙인 거죠. 붙이고 그리고 이 암조직에 침투하면은 pH에 민감한 이러한 구조가 되어서 가지고 암조직에서 구조가 끼어져 가지고 이 암치료조인 이 도스탁셀을 방출하는 이러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비나이드는 2015년에 승인을 받았고요. 리포솜 구조죠. 리포솜 구조를 하고 그 안에 항암제인 이리노테칸이 이렇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항암제인 이리노테칸은 세포 분열과 DNA 복원에 필요한 특정 효소를 차단해 가지고 암소표를 죽이는 이러한 국소 이성화 효소 억제제입니다. 바깥쪽에는 팩으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대략 한 110나노 정도 됩니다. 온파트로는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FDA 승인을 2018년 받았고 이거는 RNA 간섭을 이용한 최초의 나노 약물입니다. RNA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든 짧은 RNA 조각이 mRNA에 달라붙어 가지고 단백질 생산 과정을 중단시키는 현상을 우리가 RNA 간섭이라고 부릅니다. 이 현상은 1998년에 앤드류 파이어가 발견했고요. 이러한 RNA 간섭을 이용하면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RNA 간섭을 이용한 나노 약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짧은 RNA 이 가닥을 표적 장기까지 안전하게 전달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이 여의치 않아요. 자, 그래서 RNA가 혈관에서 분해되지 않고 또한 심장에서 여과되지 않고
표적 장기에 도달해야 합니다. 치질 나노 입자, 리피드 나노 파티클이죠. RNA를 분자를 감싸는 방법으로 RNA를 표적 장기에 안전하게 도달해 만든 것이 온파트로입니다. 다발신경병증이나 이러한 유전성 트랜스테린 아밀로이드증 이런 것의 치료제로서 2018년 8월 10일에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질환은 트랜스티레틴 유전자의 유전적 돌연변이를 발명하는 희소 신경 퇴행성 질환입니다. 자, 이러한 구조는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코로나 이 백신의 이러한 구조를 사용했는 것을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타겟팅 나노 메디신, 그래서 능동 추적을 하는 이러한 나노 약물 몇 가지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이 구조죠. 이 구조는 CALA 공환 구조를 보이고 있고요. 나노 운반자는 폴리머 나노 입자고요. 그 표면에 추적 리간드인 트랜스페린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추적 리간드가 트랜스페린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RNA 간섭을 위한 siRNA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리보뉴클레타이드 리덕타제의 M2 하부 단위인 RRM2를 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이 이제 RRM2를 표적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자, 이런 구조고요. 오른쪽은 SIG112D 로드라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원통령 모양의 PLGA 폴리머 매트릭스 구조를 하고 있고요. 폴리머고요. 30%의 암에서 KRAS 변이가 일어나는데 KRAS G12D는 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약물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왼쪽은 MCC 465 구조고요. 나노 운반자는 리포솜이고요. 리포솜이고요. 많은 암에서 보이는 단 클론 항체인 GAH를 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물은 독소루비신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 추적 리간드가 GAA 안티바디고요. 폐역으로 코팅되어 있고 구조는 리포솜 구조고요. 자, 이 아래 오른쪽은 안티 EFGR IL 구조고요. EFGR은 고형암 대부분에서 과도하게 발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나노 약물은 EFGR을 표적으로 하고 있고요. 약물은 독소루비신이고 나노 운반자는 리포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추적 리간드를 붙였고요. 이 안쪽에 약물인 독소리보신이 있고요. 그리고 구조는 리포솜 구조고요. 자, 이러한 능동 추적 나노 약물이 현재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능동 추적 나노 약물입니다. 자, 이것은 사포신 C고요. 그리고 이것은 DOPS 구조죠. 그래서 SAPC DOPS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은 정상세포의 이중세포막 안쪽에 위치하는데 암세포의 경우에는 표면에 높은 농도로 분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추적하는 나노약물이죠. 췌장암이라든지 폐암, 뇌암, 소아암 등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포신 C, SAPC죠. 요건데 분자량이 적고 산 환경에서 PS와 결합함으로써 리피드 손항을
세포 안으로 침투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SPC DOPS 소량은 낮은 pH에서 SAPC와 DOPS를 섞음으로써 합성이 되고요. 평균적인 지름은 200나노미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SPC 프로테인을 표적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는 서머독스의 약물을 방출하는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부의 작용, 초음파나 또는 라디오파를 외부에서 쪼여주면은 국구적으로 암 조직에 열을 발생시키고, 그리고 그곳에 침투해 있던 나노 약물이 열에 민감한 리포솜이 끼어짐으로써 그 안에 있는 약물을 방출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암세포가 제어되는 그런 시나리오로 이 능동 추적 약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약물을 투여해서 외부에서 이 초음파나 또는 라디오파를 쪼여주면 이것이 온도에 민감한 그런 나노 약물이 끼어져 가지고 약물을 방출해서 암 종양을 제거하는 이러한 구조인 서머독스 약물 구조를 갖다가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종류의 이 능동 추적 나노 약물이 현재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에 능동 추적 약물이 임상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